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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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은 뉴욕 뉴저지 세사무 김대종입니다. 한 번 더 전달 사항 드리겠습니다. 본인 화면에 지역, 단체 이름 먼저 써주시고 자신의 이름 써주시고 오늘 행사가 녹화가 되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비디오를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 채창에 옮겨주시면 그때 제가 선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세월호 참사 304명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04명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바로 오늘 이 시간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구조하지 않았다. 구조 방기, 항소심 승소를 위한 온라인 간담회라는 주제로 함께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특히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진상 규명이 법정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오늘은 고 임경빈 군 어머님 구조방기 민사 소송 항소심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다시 짚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국민항소단 최초 제안을 해주신 해외 활동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선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에는 세 분의 소중한 발언자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알 수 있는 기회라서 세 분의 짧은 근황을 간단히 들어보고 오늘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빈 어머님부터 간단하게 본인의 근황,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네. 어, 지금 거의 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이제 4월에 일어나고 나서 그 4월 이후로, 그 언저리로 해서 굉장히 이제 가족들은 바쁠 것 같아요. 그 바쁜 시간을, 우리 진상규명을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많은 외로운 투쟁을 하고 계시는 현장에 이제 연대도 함께 다니고 있는데요. 늘 언젠가부터는 요 계절이 요 달이 오고 그러면 좀 많이 몸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가서 링거 투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온 날이었는데요. 어제는 하루 그냥 집에서 병원 갔다 오고 그러면서 쉬는 또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늘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있었던 기업교실을 또 알리기 위해서 기업교실에 나가서 안내를 또 하고 있고, 그렇게 또 바쁘게 또 4월을 보냈고, 아직 아이들이 돌아오고 있었던 5월을 또 보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아, 건강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힘내셔서 기운 차리셔야 됩니다. 일요일 날 제가 또 운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 이창현 군의 어머님이자 4.16 가족협의회 대외협력 사업부장이신 최순아님의 근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네.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6일, 7일, 8일 팽목 지킴이를 다녀왔는데, 어, 진도에는 그 기억의 숲이라고 은행나무를 심어놓은, 304무를 심어놓은 기억의 숲이 있거든요. 은행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봤고, 또 오면서 들린 데가 정읍에 황토연에 그 입합나무 304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정읍 활동가 분들이 희생자들 생각하면서 이름표 하나하나 다 달고 해마다 그곳에 노란 리본도 달고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 활동가 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기가 이팝나무 꽃이 피는 시기여서, 확인하고 왔는데, 정읍 이팝나무는, 아이들 이름, 304명의 이름이 다 걸려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진도의 기억의 숲의 은행나무는 약간, 나무들이 좀 시들시들한 것도 있고, 죽어가는 것도 있어서, 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팽목 가실 때 진도의 기억의 숲은 잘 들리실 텐데, 중간에 정읍에 황토연의 이팝나무 304그루도 잘 자라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다가 이때쯤 오시면 5월 초쯤에 꽃이 피거든요. 꽃이 피는 시기 혹은 시기가 아니어도 한번 들러보시길 바라고, 음, 가족, 가족들은 이렇게 친하지 않은데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혹은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꽃이 어떤 색깔인가요? 너무 궁금하네요. 흰색, 하얀색, 하얀색이요. 흰 쌀밥 벚꽃처럼. 같은 아, 이팝나무. 이팝나무요. 네, 꼭 찾으러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뉴욕 어머님 화면, 리서치에, 네? 어머님 화면 좀 켜서 얼굴 좀 뵀으면 좋겠어요. 아침이라 네. 뉴욕 뉴저지에도 기억 아, 의자가 있는데 나무는 아니지만 어떤 상징적으로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곳이 있으면 자꾸 마음이 가게 되고 가면 또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긴 합니다. 저도 한국에 들어가면 정읍 황토연에서 꼭 304 나무, 이법나무 꽃피는 시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 연대 사무처장님, 김선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근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6연대 사무처장 김선우라고 합니다. 4.16연대는 그 지난 연말부터 우리 세월호 가족들하고 특히 이제 그 윤석열 파면 광장에서 우리 이제 해외 분들이 아주 아주 많이 모아주신 4.16 주먹밥 모금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걸 다 소진할 때까지 열심히 주먹밥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힘으로 우리 세월호 세대들 또 이태원 세대들이 광장에서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계기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매주 4.16 연대는 열심히 주목권 만들고 광장을 그렇게 지켜왔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또 세월호 11주기가 되어서 또 11주기도 우리 해외 분들도 다들 애쓰셨지만 또 전국의 각지에서도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민들과 또 그런 기억 추모 활동들을 또 열심히 함께 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11주기가 지났다고 이제 또 이 마음을 또 이제 또 놓기보다 또 다지기 위해서 오히려 가족들하고 10년 그리고 1년 이런 기조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의 길을 가자. 좀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 21대 대선 앞두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후보 약속 운동, 세월호 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속 과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재난 참사들 또 생명 안전 운동을 하는 단체들과 함께도 움직이려는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황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약속 운동 너무 좋네요. 특히 이태원 참사라든가 세월호 참사 그때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모여주신 세 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전 세계 각국에서 각자 다른 시간에 이렇게 모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주제에 맞게 경빈 어머님께 첫 질문으로 이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께 가장 드리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면서 어머님께서 그래도 가장
어머니께 들었으면 하는 대답이기 때문에, 들었으면 하는 대답이 여러분들께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경빈이를 잃은 후 11년이 넘게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워오신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아마 주제와 핵심에 맞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서 저희 해외 동포분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 하나를 골라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 좀 30분도 안 남기고 질문지를 던져주고 지금.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경민이 어머님의 베테랑 경험과 노련함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함께 진행됐고, 함께 좀 머리를 모아서 이렇게 조금 뭔가를 할지 아니면, 이 진행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관련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진행했었던, 이런 일들이 좀 다 새록새록 이제 기억이 남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 잊을 수 없는 이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왔던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그 기억에 남는 그 시간들이,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정말 그 했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이제 기억에 남는 이런 순간들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그때 당시에 세월호 참사 나고 가족들은 진도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안산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처음 시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도에 계셨던 분들은 내 아이들 빨리 구조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도보를 진도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었고, 그리고 안산에 있는 가족들은, 분향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또 싸움을 또 하고 있었던 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이 모이고, 그리고 싸우는 이런 과정 중에서 무조건 거리 나가서 물대포 맞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 이런 순간순간들로 인해서, 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맨몸으로 아이들 억울함 없이 진실 밝혀주겠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정말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다가, 경빈이 영상이 19년도에 나왔어요. 19년도에 나오고 나서, 아, 참, 쓸데기 없는, 어찌 보면 그게 이유 있는 싸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우리가 너무, 준비 없이, 그냥 방향성 없이 이렇게 싸워왔다라는 게 너무 후회가 됐고, 그리고 참, 어찌 보면 5년이 넘는, 거의 5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대책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싸워왔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아이한테 미안했고, 그리고 아, 이게 우리가 싸우는 과정 중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도, 이게 조금 진실을 밝히는 이런 과정의 길은 100% 맞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처참함을 느꼈을 때가 저는 정말 11년이 넘는 이런 싸움 중에서 참 미련한 엄마였다. 참 미안한 엄마였다. 그리고 정말 그 304명의 희생자들한테 정말 미안했구나. 이걸 느낀 게 저는 가장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방향이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늘 미안함이 꼭 이제 한켠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정말로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진상규명인데 진상규명을 할 수 없는 지난 10년 이상 지켜보아서 너무나도 극하게 공감합니다. 지금 항소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전까지는 대책 없이 싸웠다면 지금은 그러면 대책 있게 싸우고 계신지 저희들이 그 곁에서 볼 때는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지금 경빈
군에 관련된 경비님 관련된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음, 김빈희 같은 경우는 이제 헬기를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라고 이제 분명히 저는 정말 영상을 찾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달을 해준 사람들은 저는 기록물이라던가 아니면 해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그리고 가장 제가 이제 믿을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일기 특조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런데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제 세월호 가족으로 인해서 분명히 배를 타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헬기를 타고 나갔다라는 그 말로 그냥 끝낼 수는 없었고요. 그냥 그래도 자료들을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14년도에 제가 이제 진정사건을 냈어요. 그렇게 이제 그 가족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진정사건을 냈고, 그 결과를 한 6, 7개월 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른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이 4월 16일 날 나왔었던 흔적들이 경빈이한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뭐 키도 다른 친구의 키가 막 경빈이한테 와 있고, 그리고 경빈이 키는 다른 친구, 다른 친구의 발바닥이 경빈이의 발바닥으로 와 있고. 그래서 처음에 진정사건 자료를 받아내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오로지 우리 아이의 기록을 나는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록이 섞여서 왔기 때문에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특주의하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헬기를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 그대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특조위에다 내려고 했었는데, 특조위는 이제 방해 속에 무산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대로 그만둬야 되는 건가? 막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사참위가 이제 새로 생긴다고 하고서 바로, 발족하자마자 이제 서류들을 다 갖다 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갖다 냈는데, 참 어려운 게 이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가 304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가 세월호의 진상규명,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맞습니다. 침몰했는지, 네, 이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 과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하나 찾아내는 것도 정말 어, 민원인처럼 계속 찾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영상 하나가 나오면서 전혀 병원으로 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보면 정말 4월 16일의 구조 과정들은 전혀 없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 경비인이를 그냥 직접적으로 그 상황을 알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영상이 나오자마자 특별수사단이 이제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낱낱이 정말 어, 모든 걸 다 밝혀주겠다는 듯이 언론 플레이를 또 했는데요. 근데 그 검찰들이 계속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었던 검찰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는 이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그걸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를 갔었던 거고, 그리고 아마도 이 방에 계신 분들이 함께 연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청와대에서도 제가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 진상규명을 꼭 밝히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세월호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별 이야기들을 다 했고 약속 공약도 했었고, 그런데 그 어떤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들. 많은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욕을 하냐. 하지만 가장 큰 약속을 했었던 건 세월호 아이들의 억울함을 없애주겠다. 진상규명 해주겠다. 이 공약을 걸고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부모한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들한테는 미안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간에는 아무 일을 안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무 일을 안 했다고는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은 반드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음,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 밝혀진 일에 대해서는 꼭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17분에서 아니 제가 좀 마음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 1시간 정도라고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약 5시간에 걸쳐서 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사망 판정을 할 수 있었던 그 응급구 조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희망이 없어 보였다라는 그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나오면서 사망했다. 그리고 사망 시간도 몇 개를 만들고, 위치 또한 몇 개를 만들고, 본인들이 그렇게 내 아이에 대해서 훼손했었던 이런 기록들, 저는 반드시 찾아내고 싶고요. 꼭 그 무엇보다도 정말 그 사죄한다는 사과의 한마디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온 국민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 좀 했으면 음.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1차 민사 소송 이제 끝났고요. 항소심 12월 3일 날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하는 바람에 어, 재판이 또 미뤄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월 21일 날 또 첫 재판이 열릴 건데요. 지금 현재 항소 가입단 인원이라던가 지금 탄원서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은 우리 4.16년대 김선호 사무처장님이 관리하고 있으셔서 이 이야기는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김선우 사무처장께서 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어, 작년, 그죠? 24년도 6월에 1심 선고가 났죠. 그 1심 선고 나기 전에 이제 우리가 1차 그 민사재판에 대한 탄원 운동을 진행했었고, 근데 경빈 어머니 말씀해 주신 대로 1심 판결의 결과도 결국은 그 현장에 있었던 김석균 해경청장, 또 김수현 서해청장, 또 김문홍 목포서장, 또 이제 이재두 삼천구함 함장 모두 현장에 있었지만 결국 이제 경빈이 이를 이제 그 발견했다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경빈이를 신속하게 이송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누구도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책임을 이제 1심 지휘부는 1심 재판부는 묻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해경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1,000만 원의 그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경빈이 어머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묻고 싶은 거는 그날 대한민국이 구조하려는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았고, 결국은, 이 승객들을 이제 구하지 않았다라는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위해서 우리가 재판을 시작한 거였는데, 결국은 이제, 단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뭡니까, 직접 그 해경지휘부에 대해서는 다 빠져나가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어떤 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결국 이제 2심 재판을 좀 임하면서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좀 제안해 주신 대로 해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또 이제 해외 동포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함께 이제 2심에서는 대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항소단이 시작되었고 어제 기준으로 해서 현재 국민항소단은 2,657명이 이제 가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음, 지금 5월 21일 이제 2차 재판을 앞두고는 지금 이제 탄원서를 지금 받고 있는데 탄원서에는 현재까지 2,858명이 이제 탄원 운동에 함께를 해 주셨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탄원 운동을 함께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우리는 판결문으로서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2심 대응을 함께 시작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재난참사 상황에서는 어떤 상태의 이제 피구조자라도 발견하는 즉시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야 된다는 게 이게 구조군안 매뉴얼에도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해경이 적절한 조치만 취했어도 사실은 경비니는 그렇게 이제 피의정을 통해서 이송되는 것이 아니라 헬기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송이 되어서 이제 적절한 조치 혹은 뭐 어떤 적절한 판단 이런 것들이 되어졌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게 있습니다. 경비니에 대한 구조 지연은 곧 구조 방기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결국은 그날 당일 선체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에 해경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선원들만 구조하고 어떤 누구도 퇴선 방송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결국은 이 승객을 구조하려는 의지조차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고의적인 책임 방기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얘기하면 결국은 저거죠. 이제 경비니 건이 결국은 민사까지 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박근혜 때부터 시작되었던 검찰 수사, 결국은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던 검찰 특별수사단, 결국 검찰 특별수사단도 우리 시민들이 또 해외 동포들과 함께해서 저거 고소 고발인단 모집하고 직접적으로 수사 의뢰 요청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하는 시중이라도 오히려 검찰이 좀 보였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결론은 결국 검찰에서도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만 이제 뭡니까 불구속으로 이제 재판에 회부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나고 그 결과는 결국 무죄였죠. 대법원까지 갔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하나 확인될 수 있는 게 검찰이 결국은 의지 없는 수사를 하지 않았냐. 수사 단계부터 부실 수사, 그리고 봐주기 수사, 결국 면피형 수사가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부실한 재판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건 같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계속 해경 지휘부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무죄가 나오는 거는 결국은 304명이 희생된 사건인데 아무도 이 304명의 희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 결국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구나. 도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구나. 국민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은 과연 우리는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라는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빈이 어머님도 똑같은 생각이시지만 이거는 음. 단지 해경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과거에 이제 해경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자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그렇게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책임 문제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1차 드리겠습니다. 음. 국민 항소단 가입 인원 말씀해 주셨는데 2,600명 정도가 좀 넘게 모인 거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사무장님. 그러면 네. 항소비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항소비는 충분히 모였나요? 아직도 부담을 드셔야 되나요? 네. 지금 항소 그 계좌는 지금 좀 국내 계좌라서 아마 우리 해외 네, 동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해외 계좌로 이제 이송하기에는 이체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약 1,500만 원 가량 좀 모여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2심 재판 들어가는 이제 변호사 비용 그리고 이제 네. 나중에 법률 비용 또 이제 여러 가지 전단지 찍고 또 이제 가입 받을 때 하는 이제 홍보 비용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지출을 하고 있고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부족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헬기로 사실은 20분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인데, 그거를 4시간 40분 동안 배와 배를 옮겨면서 결국 경비군이 사망하게 됐고, 사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뭐, 사무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문제이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참사의 희생자의 모두의 문제이니까 이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정말 정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 어머님, 최순호 어머님, 그리고 경빈 어머님, 이렇게, 어머님 가능하신가요? 네. 네, 지난 11년 동안 활동해 오시면서, 이렇게 사회가 변했다. 혹은 앞으로 이런 것은 변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는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경빈 군의 이 항소심과 더불어서 그냥 넓게라도 괜찮으니까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같은 가족으로서 경빈 어머니 너무, 혼자 애쓰신 것에 대해서 미안함이 있고, 잘, 음, 힘을 보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미안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주셔서 어쨌든 간에 민사소송까지 가서 이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받았다는 거는 큰 성과여서, 예, 구조관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아까 김선우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생겨서 그 부분 수고하신 경빈 어머니 그리고 사율연대 분들 감사한 마음입니다. 국가 책임이 인정이 돼서 배상하라고 그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국가가 뭘 국가라고 해요?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네, 기록에 남으려면 국가 책임 그냥 그런 그 판결문에 그렇게 남는다고 해서 정말 국가가 책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기에는 국가라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었던 김석균이나 김수현, 김문홍 혹은 이제도 삼청구 함장에게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조 총책임자들이었으니까 왜 이송했어야 되는데 그게 기본인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게 어 그러니까 검찰 특수단에서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긴 했는데 또 경비인이 구조 사건으로 이 구조 방기에 대한 것으로 다시 기소하면 뭐 일사부재리 원칙 이런 거 해당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검찰 특수단이 기소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구조 방기에 대한 판결은 났지만 이 경빈이 건으로 해서 해경지부 이 네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판결문에 어, 기록돼야만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해경지휘부에 대한 분명한 구조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도 국가뿐만 아니라 이 해경지휘부의 이름을 팍팍 박아서 음, 분명히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국민들이 많이 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1년 동안 어쨌든 간에 저희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치면서 쉬지 않고 활동을 해온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경빈 어머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그냥 뭐 모르고 너무 싸워왔다. 너무 어리석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뭘 해봤어요. 이런 일을 겪어본 적도 없고, 국가가 그런 태도로 이 피해 유가족들을 대할지는, 대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해봤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판단도 잘못하고 하긴 했으나, 어쨌든 간에 가족들이 걸어온 길은, 지나놓고 보면, 아, 이 부분에서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때그때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고, 가족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싸워온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는 내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덕분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식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참사를 대하는 마음이나 혹은 한국에서는 지금도 산재 피해나 개개인들이 안전사고로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맨날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소식들, 안타까운 사고,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언제나 세월호 참사가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가족들이 이 억울한 참사에 대해서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계속 이 사회에 변화를 요구하고 국가에도 변화를 요구해온 그 싸움의 어떤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이 안전에 대한 인식, 어떤 참사에 대한 인식,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들은 많이 변해서 그게 제일 어, 확연하게 나타난 게 이번 집회에서 탄핵 집회 혹은 이 내란을 통과하면서 국민들이 보여준 태도에서 그런 마음들은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변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가는 변했냐?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가 너무 네, 잘 알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 네, 대선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음, 대선 이후에 어떻게 이 내란 세력들 혹은 국민의 생명을 그냥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그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그런 집단들, 기득권 세력들을 어떻게 아, 처리할 건지 저희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박멸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박멸할 건지에 대한 대책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세워서 앞으로의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TV 화면이나 어떤 정치의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많이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과 많이 연대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세월호 싸움도 그런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분들과 연대의 폭은 계속 넓혀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음, 그리고 가족협의회, 사단법인 가족협의회가 있긴 한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빈이 어머니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어떤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한 마음이고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줌으로 회의도 하고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어, 그러니까 연대의 폭을 넓혀가는 일에 힘쓰고 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미련한 아까 엄마였다라고 경빈 어머님도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내가 미련했다, 대책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싸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유가족 분들이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든 정말 등대였습니다. 여러분 없었으면 이 11년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도 없었고, 1개월만 하겠다고 피켓 들고 뉴욕에서 나갔던 저도 11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창현 어머님도 경빈 어머님도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김선우 사무처장님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부끄러워할 거 하나 없다.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신다는 응원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님이고 아버님이시니까 그 부분은 꼭 진짜 자책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갈 변화, 경빈 어머님도 지난 1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어떻게 변화했고 어떤 변화가 또 있어야 되는지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이 시점에서 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어, 어머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마치 가족협의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참, 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가족들, 네, 시민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잘 싸워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경빈이의 상황을 알고, 제가 참, 어, 바보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바보 같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나서,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국 사회도 지진이라는 그 여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화재라는 거는 늘 있기는 하겠지만, 지진이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학생들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방송을 할 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 중에 나는 세월호가 생각이 나서 나는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다. 그런데 그런 음, 이야기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면 아직도 바뀔 게 많구나. 그런데 학생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월호를 통해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왜 뭐가 바뀌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산재 피해자들이라던가 우리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제발 좀 집에 돌아갈 수 있게끔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 사건, 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어떠한 곳이든 피해자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서 억울하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어느 순간부터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아, 이걸 호소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저도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 그러면 이게 정말 바뀐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걸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아, 이게 원래 당연시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당연히 국가에서 이 일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겪고 나서 제가 정말 답답했던 게, 이 책임자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피해자의 가족이 분명히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들었었는데, 그런데 사망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를 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직접 찾아가서 찾아냈었던, 그게 지금 제가 좀 잊어버려서 조금 그렇기는 어, 한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사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겪었었던
유병원 사건. 과연 이 사람이 죽었을까? 해외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누군가는 목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소리마저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잦아들었어요. 그럴 일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목소리를 죽였었는데, 아, 나는 과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찾아갈 수 없을까?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나라에, 낯선 나라에 가서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다른 피해자의 가족은 그렇게까지 했었던 거에 대해서 그저 감탄하고 대단하다. 이렇게만 이제 하고 있는 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가 조금 과부스럽기는 한데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까지 정말 몰랐던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우고, 그리고 이걸 굳이 피해자가 됐었던 우리 유가족이 하나하나 밝혀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안타깝고,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들을 아직도 가족들이 파헤쳐야 하고, 그리고 이 아픔을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파헤쳐야 되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 좀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창현 어머님도 이야기하셨고, 사무처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전 너무 화가 나거든요. 아이 잃고 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정권이 벌써 3번 바뀌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우리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싸워야 한다라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무엇을 해줄 건지,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이 정치, 네, 국민의힘 안 바뀌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다시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걸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네,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이거조차도, 조금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다가가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근데 그에 앞서서 저는 정치보다는 생명을 가지고 먼저 싸웠으면 좋겠다.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경빈이만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경빈이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저는 이 정말 판례를 제대로 만들어 놔서 그동안에 우리 세월호는 이 선례도 없었고 판례도 없었다. 이걸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게 어려워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이태원 참사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나서 가장 먼저 근거리에 있는 우리 스텔라 데이지호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 어렵게 싸우고 있거든요. 저만이 힘들었던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힘들게 싸워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서 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이런 선례를 하나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런데 책임자 처벌이라는 이런 거를 지금 아직도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선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제주 여객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적어도 이런 피해자들이 조금 수월하게 이 아픔을 딛고 싸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판례로 꼭 남겨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꼭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가 싸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이 피해자를 감싸는 국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국가가 지금도 저한테는 부재의 국가로 남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참사에서는 부재의 국가가 아닌 책임을 질 수 있는 국가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처럼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누군가는 증언을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증언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러한 일들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냥 오롯이 피해자로 남아있는 이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 사건 자체가 참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건 속으로 빠져들고 있긴 합니다. 경빈이 항소심 승소로 이끌어내서 어머니 말씀대로 판례를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거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승소를 하여 해경 지휘부를 벌하는 것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항소심 판결, 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세 분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앞으로 저희 모두가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승소하던 승소하지 않던, 더불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해 국내외 저희 모든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바라는 행동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우 사무처장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최순아님 그리고 전인숙님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 네. 2심, 2심 결과. 일단 1심 결과는 그거였죠. 이 현장에 있었던 해경지휘부 4명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상 책임은 없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배상 책임을 진다. 이제 그게 1심 판결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2심 판결도 저는 이제 1심 판결의 그 범주를 어, 벗어날 것 같진 않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일단 법원이 되게 이 세월호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지만 이 법리적 해석을 되게 보수적으로 한다. 음, 그러니까 이제 조문조문 그대로 해서 그것을 어 이제 해서 이제 재판 결과로 내놓으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제 국민들과 또 우리 피해자들의 이제 진짜 이게 사법적 정의를 외치는 그런 마음에는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국가와 공무원의 이게 조직적인 책임 방기는 무능이 아니라 저는 조직적인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적인 책임 방기는 이제는 범죄이고 이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2심 판결이 저는 그렇게 나더라도 이게 앞으로 그러면 그러면 좋아. 그러면 법이 문제가 있는 거네.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그런 이제 책임 방기도 처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법 개정 운동이나 또 법 제정까지도 필요하면 그런 운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게 이제 그 세월호 참사가 알려준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선례가 없어서 처벌되지 못했어. 그럼 이제 법원이나 검찰도 선례가 없었어라고 계속 나오면 좋아. 그러면 그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법과 제도도 바꿔나갈 거야. 그게 저는 세월호 참사가 알려준 이제 세월호 4.16 운동이고 세월호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저는 이번에 이제 구조지연, 구조방기 이 문제도 아까 경빈이 어머님 말씀대로 이게 국민의 안전할 권리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장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명확하게 법으로도 명시하는 게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국민의 안전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구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책임지는 1번 책임자구나라는 것도 저희들은 법을 통해서 만들겠다. 오히려 이제 좀 이런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그렇게 싸워오면서 진짜
이렇게 경비니 자료에 접근하는 것도 5년 이상이 걸려서 접근할 수 있었던 이런 이유도 결국은 피해자가 진실에 접근할 권리라든가 알 권리라든가 결국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는 게 이제 반증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우리 이제 이런 피해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 법제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 또 우리 세월호 앞에는 놓이지 않을까. 저는 좀 요렇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월 김혁우 선생님이 했던 얘기 생각나네요. 법치주의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를 갖고 있는 거, 수호하는 것 자체가 3D 업종의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참 공감이 갑니다. 다음은 어머님, 최순아님, 창현님 가능하실까요? 네. 네, 네. 재판에 대해서는 김선우 최상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바라는 점, 한꺼번에 다 답하는 거죠? 네, 바라는 괜찮습니다. 점까지? 편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 그러니까 해외에서 저희 가족들보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항상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어,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매번 드는데, 음,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예, 현재 진행 중인 의제라는 거, 그런 생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진상규명이 아직 안 됐으니까. 맞습니다. 네, 구조 반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빈이 항소심으로 경빈이 사건으로 조금씩 국가 책임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여서 희망적인데, 세월호 진상규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거든요. 저희도 사일연대랑 가족협의회가 이제 어, 진실책임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만나서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하긴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있긴 하나 아직 뾰족한 수는 찾지 못해서 여전히 세월호 사건은 진행 중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지금처럼 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잊어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 생활 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란 이불이라는 이 상징적인 게 있어서 너무 쉽게 세월호를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데도 집회 때마다 노란 풍선으로 노란 리본을 만들어서 들고 깃발처럼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풍선 하나면 그게 TV 화면에 뉴스 화면에 잡히면 세월호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잘 아이디어가 좋고 잘 쓰여지고 있어서 이거 너무 좋다. 그분께 한 분의 아이디어로 계속 그렇게 집회 때마다 노란 풍선 리본을 달고 나가서 온갖 카메라들의 시선을 다 받더라고요. 그 부분이 전 진짜 그분의 역할이 너무 대단한데 지금 그런 것도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이제 실천에 옮기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 빛나는 아이디어들, 생활 속에서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아이디어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음, 기쁘게 혹은 편안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 작은 실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화적인 활동으로도 되게 많은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게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세월호 참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나 어떤 모든 영역에서 세월호를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예술활동, 문화활동 영역에서 세월호를 접목시켜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 건강했으면 앞으로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사실은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멋- 41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검정색 화분에 아주 큰 노란 리본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거의 지금까지 제가 대충 봐도 수백만 명이 아니고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아마 그 리본을 봤을 겁니다.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기억하고, 아, 저 사람이 세월을 기억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갑자기 불현듯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 경빈 어머님, 항소심 판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결과에 앞서서 어떤 방향성을 또 제시해 주실지 저희들에게 말씀 들려주십시오. 어, 판결 예상을, 네, 예상하는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소입니다. 어, 매우 좀, 네, 지금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1심 판결하고는 크게 번복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번복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법 테두리에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검사님께서는 아마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바꾸지는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도 음, 싸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했던 터라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그 민사소송이 1차 재판 때도 많이 과연 정말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답이 나올까? 네, 이해의 결과로 제가 답변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아예 저버릴 수는 없겠다. 이런 이제 판단으로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 제기를 했을 때 해외에서 우리 그 탄원서 작성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그 탄원서 과정에서 처음에는 10,000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결과가 그래도 그 탄원인의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항소를 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1차 재판 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탄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진상규명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만큼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이야기를 들었을 때 2,600명이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갈 때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그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싸운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몇 개월이에요? 한 5, 6개월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됐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방향으로 가지고 좀 홍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했었고 지금 현재 혼자 하고는 있었지만 혼자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어, 가족협의회와 그리고 4.16 연대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미비하다라는 인원이 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4.16 연대 회원이라는 분들이 이제 이 설명을 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홍보가 안 되냐, 아니면, 4.16 연대에서 혹시 이런 메시지나 이런 걸 받은 게 없었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런 게 없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조금, 우리 가족협의회도 그렇고, 네, 우리 연대도 그렇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홍보하는 거 외에도, 그냥,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알리는 걸좀 조금 늘리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항공단 우리 설명회도 가졌었고
그런데 예전처럼 세월호 우리가 빨리 세월호 먼저 해야지. 제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연대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알리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이 다니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세월호 끝나지 않았어요? 하는 분들도 의외로 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알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세월호가 벌써 11주기예요. 11주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월호에만 매달릴 수 없는 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건, 사고가 그동안에 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했던 분들이 또 그곳까지도 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네. 가지에 이렇게 몰두를 할 수 없는 이런 여건 속에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월호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세월호가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이 싸우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1에서 100을 세월호의 이 소식을 알 수 있는 이런 여건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빠르게 더 넓게 홍보를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또한 세월호만 싸우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쁜 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다른 분들의 그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홍보하고 이걸 빨리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이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이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진상규명하는 이 과제가 너무도 방대하고 너무도 커요. 네. 304명의 희생자들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경비만의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4월 16일에 올라왔었던 그때 당시에 네, 구조됐었던 아니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냥 빙빙 돌다가 건져 올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피해자들의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비니 건으로라도 조금 말미를 좀 트는 이런 걸 좀 저는 했으면 좋겠고, 경비니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세월호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비니를 계기로 해서 정말 구조방기에 이 길을 틔워줬으면 하는 이런 걸로 저는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열악하고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이기 때문에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들은 해외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계시지만 한국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롭지 않고 그나마 힘 받아서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늘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뭘 더 채우고 뭘 했으면 좋겠는지는 우리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상규명이라는 큰 타이틀을 하기 이전에 그리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 모두가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빈빈이만의 우리의 싸움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의 싸움 우리가 뭘 더 좀 팩트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싸워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정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싸웠고 지금 많이 잊었던 이제 그만하도 된 것 같은데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지금 뭐 내인설, 외인설 그렇게 많이 싸우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우리 보면 그때 왜 구조하지 않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국민 구조 관계 이거 관련해서도 이송지연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많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홍보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많이 알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번에도 네, 해외연대보다는 우리 연대나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해서 좀 하면 어떨까. 네, 저는 조금 이걸 조금 방향성을 네,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음, 확실히 방향성인 알리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과 사법부의 끔찍한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고 정권 교체될 거고 검찰과 사법부뿐만 아니라 저들 모든 진짜 악의 무리들 다 소탕하고 개혁을 이끌어낸다면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국내 국외에서 정말로 시민활동가분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이어가면서 널리 널리 알린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질문 올리신 것 같아요. 그 제주도에 사시는 황용우님께서 새로운 정권에서는 정치적 협상 형태를 넘어 정말 투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일,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 7시 22분, 뉴욕 시간으로 22분입니다. 시작한 지 72분이 지났고요. 어, 아무래도 어머님들도 힘드시고, 사무처장님도 오늘 할 일이 있으시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없다면, 어, 그래도 세 분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투쟁해야 되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풀거나 아니면 채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이 그럼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카운트 세겠습니다. 5, 4, 3, 416 연대는 연성화된 듯한데 투쟁적으로 활동할 것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416 연대니까 김선우 사무처장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네. 네. 그래도 황용우님 질문도 주셨고, 남미용님도 질문을 주셨고, 4.16 연대가 또 우리 4.16 연대 회원들이나 또 우리 해외 동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예전만큼 좀 되게 좀 느리고, 이렇게, 네,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 충분히, 네, 온전히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 정부 과제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주 유력한 후보가 사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계속 뭐 기억해주는 모습도 보여줬고 또 이제 기대감을 이제 물론 가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기대기보다는 어쨌든 싸워야 된다라는 교훈도 지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얻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세우고 있는 과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요하게 정치적으로 싸워야 될 과제가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세월호 참사 또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이제 책임 인정 사과. 저는 그게 첫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짜 국가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좀 책임을 인정해야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 자, 국가가 책임을 인정했으니, 좋아.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못 밝힌 부분, 미진한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당연히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이 책임 인정과 사과이다. 그래야지만 미진한 진상규명에 대한 추가 조치도 국가에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기록물에 대한 공개도
우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해서 군 국정원,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런 기록물들에 대한 공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또한 새 정부의 과제이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의 힘을 되게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4.16 생명안전공원이 이게 진짜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은 사분 떴지만 이제 결국은 다음 정부에 이제 완공이라는 숙제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4.16 생명안전공원을 비롯해서 여전히 보면 이게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 선체 그리고 이제 또 서울과 또 저기 팽목에 아직 정비되지 못한 이게 세월호 기억공간 그러니까 이런 기억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이제 기억공간 조성 또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감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켜보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생명안전기본법도 이게 왜 진상규명도 안 됐는데 왜 안전 얘기야 생명안전 얘기야 이게 아니라 생명안전기본법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국가한테 있고 그게 우리가 가지는 사람이 가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권리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부터가 오히려 이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새 정부에서는 이 네 가지 과제를 좀 주요하게 내걸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필요할 때는 캠페인이든 또 필요할 때는 기자회견이든 또 이제 대통령에 대한 면담부터 일단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진짜 하나하나씩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이제 그런 실타래를 다시 이제 좀 풀어나가는 좀 그런 마음으로 좀 대응하면 좋겠다. 근데 그 대응할 때 여전히 우리 세월호 부모님들은 또다시 또 앞에 서셔야 되고 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우리 또 4.16 연대랑 또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 과제 저희들도 적극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세 분의 진심 어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사의 본질이자 우리가 끝까지 밝혀야 할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구조하지 않았다입니다. 이 싸움은 유가족분들의 몫이 아니고 국민의 힘이 그리고 연대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조반기 항소심 승소를 위해 국민 항소단 참여와 탄원서, 참여, 서명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세월호 관련된 다큐멘터리 많이 나왔습니다. 제로섬, 바다호랑이 같은 다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정말 많이 봐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이것으로 간담회 인증샷 마치겠습니다. 안 너무너무 찍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인증샷. 인증 한번 찍을까요? 네. 두 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어, 예. 최선아님 이제 켜셨어, 드디어. 자, 비디오 안 켜신 분 더 켜주세요. 두 번 찍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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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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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됐나요? 사진 잘 찍으셨나요? 한 번만 더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늦게 비디오를 켜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만 더 네, 찍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하나,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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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병민 어머니 몸 좀 챙기세요. 네. 네.